안녕하세요. 박재영 구호TV의 박재영입니다. 자, 시조 100편을 위해 5강입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41번 시조. 바람도 시원한 곡입니다. 자, 가볍게 우선 현대어로 번역하겠습니다. 다시 이 친구를요, 이렇게 바꾸는 것은 기본입니다. 알겠죠? 자, 출발! 바람도 시원한 곡입니다. 바람 세모. 쉬었다 넘는 고개입니다. 그만큼 고개가 높다란 얘기죠. 자, 넘어갑시다. 구름이라도 한 번쯤 쉬었다 넘는 그런 고개입니다. 높다는 얘기 맞네, 그쵸? 넘어갑시다. 산진이, 수진이, 해동충, 보람입니다. 쭈물쭈물 열거법 가능하겠죠? 산진이, 수진이, 해동충, 보람이. 이 친구들도 한 번쯤 쉬었다 넘는 고봉, 장성육 고개입니다. 자, 참고로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개의 기능입니다. 고봉, 장성령 고개의 기능은 뭐? 차단의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때의 고봉, 장성령 고개의 기능이 뭐냐고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장애물.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자, 실제로 여러분들, 자, 이 작품의 초장과 중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개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물가고서 바람, 구름, 수많은 보람에 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자, 과장법 가능하고요. 점층법도 가능하고요. 물론 열거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쉬었다 넘는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반복도 가능합니다. 이런 수많은 발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럼 뭐에 님이 왔다면 님 동안에 빵 치시고요. 밑에 쓰십시오. 화자인 내가 기다리는 대상. 화자인 내가 사랑하는 대상. 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 너머에 님이 왔다고 하면 나는 화자죠.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누구를? 님을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도치법 같은 거 가능하시죠?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은요, 대조도 있다? 자, 어디가 대조인지 아십니까? 자, 바람, 구름, 수많은 보람애들도 한 번쯤 쉬었다 넘죠. 하지만 나는 쉬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또 대조입니다. 이게 다 대조. 대조법. 가능하죠. 자, 밑에 주제 제가 써놨습니다. 주제는요, 님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 더. 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 가능하시죠? 정도?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42번. 42번 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품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이 친구입니다. 발가숭아. 와 발가숭이. 같은 친구 같죠? 발가숭아, 발가숭이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르다. 자, 참고로 위에는 발가숭아는 누굴 말한다? 잠자리를 말합니다. 잠자리. 그리고 발가숭이는요, 벌거벗은 아이들을 말합니다. 자, 우선 요 둘을 구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자, 본문 가겠습니다. 빨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태를 들고 옵니다. 이때 거미줄 태, 요즘으로 말하면 잠자리채입니다. 잠자리채. 잠자리채를 들고 개천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잠자리채를 들고 잠자리 잡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입니다. 가능하죠? 좋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네. 어떤 노래? 이런 노래. 갑니다.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쪽으로 오면 사느니라. 됐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리 입장에서는요, 아이들 쪽으로 가면은 죽는 거죠. 아이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럼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뭐 하기 위해서 발가숭이, 즉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기 위해서 뻥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발가숭이, 즉 잠자리는요, 뭘 말한다? 모함을 받는 자입니다. 모함을 받는 자. 그럼 당연히 이때 아이들은 누굴까? 모함을 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모함하는 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자, 넘어갑시다. 자, 부르는 것은 누구다? 발가숭이, 즉 뻘가벗은 아이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봅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그런 게 세상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죠? 자, 밑에 여러분들, 자,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모해하는 세상사 또는 약욕 강식의 험난한 세태를 비판, 풍자하는 게 이 작품의 기본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뭐 대화체 같은 거 눈에 보이시죠? 대화체 같은 거 눈에 보이실 거고 의인법 가능하십니까? 의인법 아닙니까? 됐죠? 이 정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발가숭이 분명히 다른 친구입니다. 이걸 같다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끝! 넘어갑니다. 43번 갑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이 시조는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작품의 주제, 효입니다. 그러니까 효심과 관련된 글입니다. 효심과 관련된 글. 거기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관중의 중감입니다. 관중이라는 것은 소방 가운데입니다. 소방 가운데. 소방이라는 것은 좀 조그만 상, 이 정도. 조홍감입니다. 일찍 익은 감을 말합니다. 곱게도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 이때 유자. 라는 것은요, 좀 귀한 것, 그러니까 조홍감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것, 요 정도의 뜻입니다. 그렇죠? 유자가 아니라도 품은 죽도 하지만 몰래 품었다가 가져가도 된다고요. 유자가 아니라도 품은 죽도 하지만은 해석 가능하십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품어가 반길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실제로 고전 시간을 읽는 방법을 살짝 설명했었죠. 여러분들 보시는 고전 시간은 거의 대부분 다 이어적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끊어적기로 바꾼다면 자, 앞에 뒤에 있는 이 자음을요 앞으로 이렇게 넘기라고 했었죠. 그때는 뭐다? 반길입니다. 다시 밑에 이는 뭐라고요? 사람, 반길의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화시키면 뭐다?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님. 품어가도 반길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서럽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서러워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결국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퍼요. 부모님을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이 정도가 이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자, 밑에 제가 주제를 뭘 집어넣냐면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효심 또는 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 정도가 이 작품의 주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44번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이 44번은요 가장 중요한 게 감정입니다. 감정이에요. 촛불에는요 화자의 감정이 입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조에서는 이게 포인트라고요. 촛불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습니다. 자, 가볍게 현으로 번역하겠습니다.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길래입니다. 그러니까 촛불에서 뭘 끄집어냈습니까? 이별을 끄집어냈다고요. 왜? 이것 때문에. 겉으로 눈물 떨어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해석 가능하십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촛불 아닙니까? 촛불이 켜있어? 그럼 당연히 촛농이 뚝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뭐다?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이 촛농이 떨어지는 것에서 눈물을 끄집어낸 겁니다. 아하! 촛불이 누구와 이별했기 때문에 지금 뭐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해석 가능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촛불이 어떻게 누가 이별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화자인 내가 이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도 저 촛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촛불에는요 화자의 감정이 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 됐습니까? 자, 주제는 간단하죠. 주제는 뭐 이별의 정한. 주제는 이별의 정한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밑에 주제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뭐라고? 자, 단중과의 이별의 슬픔. 단중
이계라는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육신 또는 생육신의 한 사람. 됐습니까? 제가 분명히 앞에 박팽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 나머지는 뭐 특징 같은 건 그냥 살짝 보십시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45번 갑니다. 45번 시조. 이 작품은 그냥 주제만 알면 됩니다, 솔직히. 주제 뭐? 자연 속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백구야! 이때 백구는 누굴 말한다? 흰 갈매기를 말합니다. 갈매기. 말 좀 물어보자.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명구승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명승지죠. 이름난 곳 또는 뛰어난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 그러니까 명구승지는 명승지라고 해요. 명승지. 를 어디를 보았는다. 다시 한번 고전식에서 이은다는 뭐라고요? 뭐뭐? 느냐라는 의문형 종교론이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명구승지를 어디를 보았느냐. 나에게 자세히 말하면 매줄 너와 거기에 가서 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물화일체죠. 물화일체. 이 작품 관련된 네 글자의 한자 성어가 뭐라고요? 물화일체라고요. 됐습니까? 요거 포인트. 나머지 크게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46번 들어갑니다. 자, 참고로 이 46번 시조는요, 각각의 시어의 의미만 잡아내시면 끝납니다. 자, 특히 어떤 친구? 자, 백설, 구름, 매화, 석양,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만 잡아내시면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백설이 누가 없어진 골짜기입니다. 이때 백설, 흰 눈의 원관임이 뭐냐면요, 이 고려의 유신입니다. 고려의 유신. 참고로 이때 골짜기가 뭐냐면요, 조정입니다. 조정. 그렇죠? 다시 한번 백설이 누가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입니다. 머흐레라가 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험하구나. 참고로 이때 구름은 누굴 말하냐고요? 간신배. 됐습니까? 이 간신들 나타납니다. 간신. 이성계 일당들.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이성계 일당들. 이성계의 무리들. 됐죠?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갑니다. 이때 매화. 뭘 말한다? 우국지사를 말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들이겠죠. 됐습니까?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석양이. 이때 이 석양이라는 것은요, 기울어가는 고려를 말합니다. 기울어가는 고려에 홀로 서 있어서 누구는 나 갈 곳 몰랍니다. 이 말입니다. 방황하고 있죠. 나 지금 현재 뭐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시조는 뭘 기억하면 이러한 시어가든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만 잡아내시면 끝난다고요. 자, 밑에 주제 뭐라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우국충정 또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 또는 무너져가는 고려 왕조를 가슴 깊이 받들고. 에이,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무너져가는 고려 왕조를 가슴 깊이 붙들고 어찌할 줄 모르는 심정.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려가 망해서 슬퍼요 이 말입니다. 가능하죠? 그게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 특징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 써놨습니다. 그렇죠? 백설, 고려의 유신, 구름, 신흥세력인 이성계 일파, 매화는 우국지사, 석양은 기울어가는 고려.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몇 줄 긋고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47번 갑니다. 자, 최충님의 작품이죠. 자, 보겠습니다. 백일은, 이때의 백일은 그냥 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해는 어디에 써진다? 서쪽 산에서 지겠죠. 또 황하라는 강은 동해로 들어갑니다. 이 말입니다. 대꼬법 쓰고 있죠? 대꼬법. 앞에 어디가 다 대꼬법이겠죠. 근데 자, 결국 이 초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 이게 바로 뭐다?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라고요. 이게
자연의 순리라고요. 당연하죠. 해는 서쪽에 쏟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황하는 동해로 흘러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의 순리란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고래영혼입니다. 고래라는 것은 자고일의 준말이죠. 과거에 영웅들은 어디 갔습니까? 북망으로 갔단 말이냐. 친구, 이때 북망은 저승을 말합니다. 갔단 말인가? 됐습니까? 당연하죠. 아무리 영웅이 뭐합니까? 싹 다 죽는데. 이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들어오라. 모든 사물들은요, 성하는 시기가 있으면 쇠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연의 순리라고요. 한탄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한탄할 줄 있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탄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법? 서리법. 슬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요? 이게 자연의 순리 아닙니까? 자연의 순리인데 굳이 슬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설의법을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밑에 자 주제를 써놨습니다. 자연의 수능적인 삶과 인생무상. 하나 더.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 괜찮습니까? 그렇다고요. 이 정도.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48번 들어갑니다. 자, 48번은요, 인재의 작품이고요. 자, 그럼 한 장을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자, 한우의 작품이 있죠. 자, 얘는 뭐였습니까? 구애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한우에게. 49번은요, 한우가 거기에 화답한 겁니다. 오케이!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북창이 막다고 했는데, 막다고 했기 때문에 무장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심으로 이때 무장은 비옷입니다. 비옷. 비옷. 당연하죠. 생각해보십시오. 북창이 막다고 했기 때문에 자, 비옷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이 말입니다. 해석 가능하죠? 오케이. 산에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입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어우, 날씨 안 좋다. 그렇죠? 자, 참고로 이때 찬비 밑줄 요게 이 작품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요, 차가운 비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뭘 말한다고요? 기생 한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한우를 말한다고요. 한우가 바로 차가운 비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호, 시어 한 개의 의미가 몇 개? 두 개 이상. 이런 것을 무슨 법?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중의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찬비를 맞았으니입니다. 기생 한우를 만났으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비를 맞았으니까 이 말이고요. 자, 다르게 설명한다면요, 기생 한우를 만났으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얼어 잘까 합니다라는 것은 얼어 잘까라는 것은 춥게 잘까 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 이때 얼다라는 단어가 얼다라는 단어 자체가 정을 통하다 또는 사랑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 얼다라는 것은요, 춥다. 요 의미도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랑하다 또는 정을 통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중의법이지만 얼다도 중의법입니다.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은 찬비를 만났으니, 기생 한우를 만났으니 정을 통하고 싶습니다. 이 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작품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까? 뭐? 구애라고요. 됐죠? 자, 밑에 주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의 호소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시조가 나오면은요, 뭐만 잡으면 돼? 중의법만 잡으시면 끝난 겁니다. 이 정도 작품은요. 됐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배워야겠죠.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으면은요,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49번 갑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48번 시조에 대한 답변이 49번입니다. 누가 썼습니까? 기생 한우가 썼습니다.
어찌 얼어 자겠습니까? 무슨 일로 얼어 자겠습니까? 어찌 춥게 자겠습니까? 무슨 일로 춥게 자겠습니까? 원앙침, 비취, 금, 원앙이 새겨진 베개, 비취가 새겨진 어떤 이불, 뭐 이 정도겠죠. 비취 색의 이불. 그것을 어디에 두고 춥게 자겠습니까? 해석 가능하죠? 오케이. 오늘은 참배를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참배가 뭐라고요? 차가운 비. 하나 더. 기생한우. 자기 자신. 만났으니 누가 잘까 합니다. 덥게 잘까 합니다. 이 말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구애에 오케이 허락한 겁니다. 이 작품이 구애를 허락한 작품입니다. 이 말. 괜찮습니까? 자 다시요. 어찌 얼어 자겠습니까? 무슨 일로 얼어 자겠습니까? 원앙침 베개에 원앙이 새겨진 베개, 비취색의 이불. 이것을 어디에 두고서 얼어 자겠습니까? 오늘은 참배를 만났으니 다시 한번 참배. 이게 주기적인 표현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기를 만났으니 누가 잘까 합니다. 덥게 잘까 합니다. 이 말이라고요. 됐습니까? 구애 성공!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구애를 허락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남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마무리 50번 들어갑니다. 갑니다. 빈천을 팔려고 권문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뭘 팔고 싶다? 나에게 있는 빈천, 즉 가난과 천함을 팔고 싶어서 어디 갔습니까? 권세가 있는 문. 됐죠? 권세가 있는 문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권세가 있는 집에 들어가니 짐 없는 흥정. 이때 짐이 뭐냐고요? 이익 정도? 이익 없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강산과 풍어를 달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강산과 풍어는 자연이죠. 자연. 달라고 해서 그는 그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자,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실제 화장인 내가 나에게 있는 빈천을 팔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권세 있는 집에 갔습니다. 제 빈천 좀 사주세요. 이렇게. 이익 없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편에서 뭘 요구했냐면요. 야, 네가 갖고 있는 강산과 풍월 줘. 그랬더니 달라고 하니 아유, 그것은 그리 못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거절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화장인 나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갖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결국 이 작품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 속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입니다. 이게. 밑에 보십시오. 강산과 풍물을 벌써만 살고자 합니다. 자연애. 이게 이 작품의 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하나만 더. 자, 잘 보십시오. 빈천을 팔고 싶어서 권세 있는 집에 갔대. 생각해보십시오. 빈천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상황을 마치 뭐처럼 가능한 것처럼 표현. 또는 빈천이라는 것은 절대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팔 수 없는 빈천을 마치 팔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의 형성. 이것도 가능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시조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작품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50번 시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 50분까지 끝내봤고요. 자 다음 시간 예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51편부터 시작해서 60편까지 끝내겠습니다. 자 벌써 6강이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